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가 한국 군인을 상대로 전투를 하는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동기들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며 난민 신청을 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지난달 9일 오른팔과 턱에 심한 총상을 입고 생포된 북한군 26살 리모 씨. 리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저격수 병사라고 밝혔습니다. 라면을 먹고픈데 라면을 못 먹는데 러시아 측에서 포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5명이 먹당 다 희생됐습니다. 지난해 7월 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자강도 홍수 복구 지원에 투입됐다가 집에 알리지도 못한 채 교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숙달 전부터 일제 지방의 중계를 못 가졌습니다. 쿠르스크를 해방하러 나서 우라늄 핵. 북한 보위부 요원이 파병된 북한군을 감시했고 한국군이 무인기를 조정해 북한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해 한국군과 싸우는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파병된 동기들은 모두 전사하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변절이 나갔습니다. 외아들로 2015년에 입대해 10년 동안 부모님을 못 봤고 지금은 생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못 견디고 앞으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슨 난민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쿠르스크주에만 2,500명가량의 북한 청년이 훈련하러 유학 간다는 지시를 받고 함께 왔다고 리 씨는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했습니다. 양측은 고위급 협상팀을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배제됐는데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공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은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 양측은 4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고위급 협상팀을 꾸려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5 of us that were here today are going to remain engaged in this process to make sure that it's moving along in a productive way. 원활한 소통 창구를 할 워싱턴과 모스크바에 있는 대사관 인력도 복원하고 전쟁이 끝난 뒤 재건 과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Я считаю, очень полезной. Мы не просто слушали, но и слышали друг друга. И у меня есть основания полагать,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стала лучше понимать нашу. 하지만 러시아의 점령지 인정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같은 종전 핵심 쟁점은 이번 대화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협상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о-американську зустріч в Саудівській Аравії. Для нас це було сюрпризом, я думаю, так як і для багатьох.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러 회담에서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완화 문제가 논의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회담 관련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사우디에서 종전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만일에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으니까 이제라도 이런 회담이 이제 성사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쪽에서는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왈처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을 했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하고 러시아의 외교보좌관이죠. 우세코프가 참석을 했고요. 예. 나머지 실무자들은 이제 뒷자리에 배석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한 4가지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전 협의는 계속한다. 그러면 종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고위급 협상팀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협상팀을 구성을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제 서로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간 운용을 정상화한다. 이 4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상 이것 자체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종전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전을 위한 큰 틀은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됐다는데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점을 뒀던 핵심 요구 사항들이 대부분 수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상 러시아에 유리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만 서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 대신에 이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나토에 예. 이게 우크라이나가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은 많이 이해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니까 마치 이것이 이제 미국 쪽에서 양보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예.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토 확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그렇죠. 유럽군이 이제 PKO로서 평화 유지군으로서 거기에 주둔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강조한 것이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문제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토군이나 또는 유럽군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평화 유지군으로 있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것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가 조정이 되고 서로가 양보가 돼야 마지막 종전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어제 협의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전쟁의 당사자인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철저하게 지금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오늘로 예정됐던 사우디 방문도 전격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억울한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켈로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사죠. 켈로그 예. 특사. 그러니까 이 종전을 하기 위한 특사의 말에서 그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협상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숫자. 그러니까 그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국가 이익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였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도 뺐고 유럽연합도 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갔다가 튀르키예 갔다가 사우디를 방문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우디 방문 취소해 버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 대한 불만을 그런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사국이 빠진 거잖아요. 이것을 그렇죠. 보면 오히려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의 이 국제 질서를 강대국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제국주의 시대를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먼저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한 게 10월 10일 오늘 자강도 피해봤고 거기 나왔다 한 달 만에 북에 철수해가지고 10월 초에 또 나가지고 여기 도착했어. 1월 5일 날부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앞장선 단위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네. 파병 당시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듣고 파병됐다는 얘기는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저 포로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지금까지도 북한군의 파병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한테도 북한 주민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예. 가고 있는 사실상 그 파병되는 군인들한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학 가서 훈련하러 간다. 예.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해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 거짓말은 이제 오히려 어디까지 넘어갔느냐 하면은 너희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은 드론인데 그 네.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한국군이다. 네. 그러니까 이 적개심을 고취시켜 가지고 끝까지 잘 싸우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비인간적입니까? 네, 일단
북한군 인터뷰를 통해서 뭐 난민 신청을 하고 싶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자도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결국은 포로로 된 저 두 사람, 리모 씨하고 백모 씨,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올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조만간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당초에 러시아에 파병된 이 북한군이 최정예 폭풍 군단으로 알려져 네. 있었는데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그 11,000명, 12,000명 정도의 폭풍 군단으로 갔을 예. 것이다라는 게 최초의 우리 판단이었고요. 이들이 이제 체포된 것이 1월 8일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1월 중순에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저 포로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그 중에 12,000명 정도 중에서 한 2,500명 정도는 정찰총국 소속이고 자신도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미 1월 중순에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밝힌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약 2달 만입니다. 한 총리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 신분으로도 출석할 예정인데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하게 됩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의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시작합니다. 변론엔 한 총리도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무위원인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는지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아니면 중대한 이런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서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는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도 열립니다. 한 총리는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증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불러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한 총리 측은 절차상 실체적 흠결을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양측은 계엄 정당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이 의원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변호인 한 명이 퇴장했고 체포 대상 명단도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조서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는 검찰 신문 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는 건 위법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헌재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통령 측 변호인 한 명이 이에 항의해 퇴장했습니다. 체포자 명단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 진술 조서를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불러줬고
이를 여전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 간 통화 시점엔 방첩사가 출동하지도 않았다면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헌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10차 변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거듭 조정을 요구했고 헌재는 결국 1시간을 연기해줬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시작과 함께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죄 형사재판 첫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잡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문 권한대행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사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하고 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출석 예정 증인 3명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하지만 재판 도중 윤 대통령 측은 시간이라도 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재판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의논을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는 평일을 다시 열어 20일 변론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춘 3시로 잡았습니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계속 출석해온 윤 대통령은 헌재까지 왔다가 밝힐 입장이 없다며 바로 돌아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론 기일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는데 시간이라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여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정사정해서 바꾼 거잖아요. 예. 1시간 정도 뒤로 이제 늦췄는데 예. 글쎄 헌재가 뭐 나름 그 밝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 4일 재판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일주일 연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굳이 일주일을 연기 못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조지호 증인에 대해서 구인영장 촉탁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 부분도 미리 신청한 이틀 뒤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미리 했으면 그 부분도 크게 장애 사유가 아닌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좀 허락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것도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셨겠지만 어쨌든 형사재판과 비교해 보면 예. 상당히 박하다라는 인상이 들고. 피청구인 측에서 일부러 뒤늦게 잡힌 이유를 들어서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이미 이제 이 기일들이 미리 잡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변론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 진행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는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달에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하면서 이미 그 예고를 한 게 있어요. 그때 전담 TF도 만들었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심리하겠다 이렇게 또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지금 국정의 그 중단 상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어제 9차 변론 기일까지를 통해서 사실상 양측의 주장이 충분히 정리가 됐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소 의지 부분도 확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금의 이 찬탄, 반탄 뭐 이런 국면 속에서 이 국론이 더 오히려 분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장면
장면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왔다가 다시 구치소로 금방 복귀를 했어요. 이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례적이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기일 지정과 해당 기일에 진행할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또 피청구인에게 보장될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고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제 그 추측입니다. 어제 윤곽근 변호사 그런 걸 물어보죠. 혹시 최종 변론이 또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최종 변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윤곽근 변호사는 최종 변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최종 변론을 해야 되니까 아마 나왔다가 최종 변론이 없는 것을 알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헌재가 각 절차 진행에 있어서 그 명확히 끊고 진행하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이 돼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증인이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없이 그냥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한 것을 마치 받아준 것처럼 돼서 이게 원래 있었던 증인이 철회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재신청돼서 받은 것인지 이런 일단락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기일에 만약에 서면 증거 조사가 있고 어제 얘기죠. 그다음에 각자 입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 입장 발표 이후에 그럼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최종 변론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해줬다면 그러면 저런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어제 변론에서는요,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제 법정에서 검찰 조서 내용이 현출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변호사 한 분은 퇴청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영식 전 그 재판관께서 지난 7차 변론 때 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따라서 이 탄핵 심판은 증거 능력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고지를 했고요. 지금 어제 이제 그 퇴정하신 분이 조대현 변호사 아닙니까? 조대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 소송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저런 모습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은 문영배 그 대행의 혼자의 단독적인 결단이 아니라 모든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조차도 아마 조대현 그 변호사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놓고도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는데 윤 대통령 측의 항의에 대해 문영배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루어졌고 이미 의견을 밝혔다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부분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보는데, 이제 일관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형소법 준용을 통해서 사실 진술 증거들 있잖아요. 피신조서든 진술서 등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당사자가 이 내용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증거로 쓸 수 있다. 이 부분을 차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인데 저는 차용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헌재 재판관분들께서 달리 생각하시지만, 자, 이거는 이것대로 놓고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는요, 국회에서도 신청한 증인입니다. 지난번 국회 신청 증인들 가만히 보시면 그 조서에 대해서 이거 당신이 얘기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라고 다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반대 신문권 보장 절차를 거칩니다. 이거는 증거 채택에 관련된 형소법에 준용을 한 거와 다름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증거를 쓰려면 일단 임의성도 인정이 돼야 돼요.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돼 있다, 이것뿐만 아니고 강압이 없었다, 이것도 인정이 돼야지만, 원래 이게 만약에 강압이 있었다고 진술하게 되면 이 증거는요 유법 수집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전문 증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지호 청장이 증인으로 내일 나오는데 어제 증거 조사를 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순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증거 조사는 다음에 조지호 청장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의 증인신문 조서, 그러니까 증인신문 조서 법정에서 현출된 이 부분이 별도의 증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이 했던
검찰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 또는 피신조서 이것도 별도의 증거가 되는 거고 예. 자 이런 이후에 이 증거 채택의 문제는 그 논란 끝에 헌재가 판단한다고 쳐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조서부터 증거조사를 합니까? 예. 무슨 말을 할 줄 알고요? 예를 들면 조지호 총장 나와서 나 그거 강압위에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럼 저 증거조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원칙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칙에. 그러니까 증거 조사가 어제 이루어졌었고 나머지 그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내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다소 어색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일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결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형사 절차를 한 번이라도 진행해 본 분들에 따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증인 신문에 의해서 증거 조사가 다 진행된 이후에 예. 자, 증인 신문에 따른 이 신문 증인 그 공판 조서도 증거로 채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있었던 것들 진술 조서도 내가 증거로 채택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 신문하기 전에 서면부터 증거 채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오는 증인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고 계신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저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 평의에서도 이견이 나왔을 수 있다고 어떻게 전망을 글쎄요, 하시는 뭐 분이 있어요? TF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TF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거든요. 그다음 예. 재판관들께서도 다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것은 글쎄요, 아주 낯선 모습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제 변론에서는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놓고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치인 체포 명단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또다시 내일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내일은 이 논란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내일은 이제 논란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 지금 주장하는 것은 홍장원 전 1차장이 이 메모를 어디서 작성했느냐, 또 작성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이 메모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예. 지금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1차장의 통화가 있었고 그 이후로 홍장원 1차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 통화가 있었고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명단이 불려지고 그 명단에 대한 어떤 이 검거 협조 요청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사실 본질이기 때문에 예. 이 본질에서 나왔던 명단들 이런 것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방첩사에서 체포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명단의 일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증거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과연 홍장원 1차장이 어디에서 이것을 받아 적었느냐 그리고 받아 적은 메모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이 그 증거 능력에 있어서 신뢰성에 있어서 좌우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께서 내일 충분히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한덕수 총리가 출석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법정에서 첫 대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결국 국무회의의 어떤 실체적, 형식적 정당성에 대한 그런 공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그 자체가 피청구인 측에서 보면 그 자체가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 한덕수 총리가 현재 그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탄핵 때문에 현재 권한대행의 지위도 정지돼 있는 이 현상 자체, 그분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피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왜 내가 이렇게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아실 거 아니냐라고 설득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국무회의의 요건 관련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물어서 그 사실관계 어떤 상황이 누가 모였고 몇 명이 모였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이런 것들이 국무회의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이고 예. 한덕수 총리가 나는 이 국무회의가 간담회 정도였다고 본다라는 평가적 요소는 이거는 사실 증인신문에서 나올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적 요소를 한 그 평가 자체가 옳았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규명의 입장에서 보면 유용한 증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요. 계엄 상황 관련해서 증인 회유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실제 707 단장을 회유한 거거든요. 이 사람을 불러서 마치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걸 공작을 해서 그렇게 발표하려고 밀실에 불러서 그거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곽종군, 김현태에 대한 해유 공작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또 국민의힘이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다. 이 주장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12월 10일 날 김병주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이 두 사람과 함께 있었던 장면 이런 것들이 이 회의의 증거다. 그 자리에서 무슨 그 얘기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할 때 이 회유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성일종 그 여당 의원께서 김현태 단장을 별도로 따로 만나요. 그 이후에 이 김현태 특임단장의 이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오히려 지금 이 민주당의 의원들에 의해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회유당했다가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만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이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이 회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당시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성일종 의원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던 날까지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반도체 특별법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애추고 있는 친기업인이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목리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이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정말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분석들도 있는데 정치권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업계에서는 이제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정치권도 거기에 합의에 도달했었죠, 사실 거의.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이 갖는 내용적 의미는 뭐냐면 지원이잖아요. 국고 지원이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52시간 이 주 52시간 단위로 하는 부분을 좀 열어주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실 이견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조세적 그 특례 세액공제하는 부분도 그건 이미 통과가 된 부분이고 소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52시간 때문에 여태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됐던 거고 이 52시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처리가 거의 될 거라고 국민적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말씀 바뀌는 걸 보더라도 처음에는 전폭적으로 처리하자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연봉자를 상대로 해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하자 이렇게 약간 후퇴하셨다가 지금 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당의 목리가 아니고 야당의 목리로 봐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전면적으로 논의를 옮겨가기에는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야당이 협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 애당초에 자세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또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번복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일각에서는 여당에 공세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특히 이재명 대표는 총 노동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유연성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것이고 지금 그 여당이 이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적 지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 지금 야당에서 저기 주장하고 있는 52시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마치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이 필요한 때에 야당이 그 무조건 발목 잡고 있다라는 논리만 가지고 여당이 지금 이 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이는 것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일단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빼놓고 마치 야당이 이 부분을 반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의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야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중도 보수를 맡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지지층과는 거리를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용어 갖고 규정하기 시작하신 거죠. 원래 예. 정책 갖고 하다가 그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이제 이해관계 세력에 의해서 반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각종 정책을 펴는데 그 해당 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펴온 그런 진보층의 집단 반발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못 나가시니까 이제 중도 보수라는 용어를 갖고 저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 부분은 개인적 지지율을 올려서 당내 반발을 좀 무마시키려는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이 그만큼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이념 정당은 아닙니다.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중도 또는 진보, 중도 진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예. 때로는 그 어떤 정책에 따라서는 약간 중도 보수 정도의 정책까지도 우리 당은 흡수해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실용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 말이었지 않은가라는 그 해석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어디에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뭐 좋겠다 이런 말씀. 짧게 한 말씀만 더 하면 예. 무슨 말씀드리지만 그 각 정당의 색채나 뭐 기조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대표의 한 말씀이나 뭐 정당의 강령 갖고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참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 2년 만인 오늘 내려집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훈정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일가족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 갑작스러운 화재로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대피도 쉽지 않았는데요. 이웃 주민 1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골목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늘어섰고 건물 안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5층 빌라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화재가 발생한 집안에서 일가족 3명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꺼가 있었어. 티큐 냄새가 나와보니까 엄마, 딸, 아들 3명이 이제 실려 나왔고.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대 딸은 끝내 숨졌습니다.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주민 1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삽시간에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들은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기가 진짜 앞에 안 보여서 못 나왔다고. 그 정도로 연기가 많이 찼었어요. 소방당국은 인력 71명과 장비 22대를 동원해 약 40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지만 집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이슈 시작합니다. 설주한 강전의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은 씨. 항소심에서 감형이 돼 5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먼저 유 씨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감형이 된 건데 감형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네. 유아인 씨가 약물의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받았고요. 그리고 21년 5월부터 23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서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1,100알 정도를 처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던 혐의도 있었는데요. 작년 9월에 1심 재판부에서는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도주의 우려도 있다라고 보고 그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있었던 항소심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난의 여지라는 것은 계속 있지만 수면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약물의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라고 보면서 징역 1년은 그대로 선고하였지만 집행유예 2년을 붙여서 선고를 하였습니다. 네, 일단은 원심형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유아인 씨 측 지나치게 무겁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만족할 만한 판결을 얻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뭐 유아인 씨 측에서는 어떤 그 구금보다는 이러한 그 약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구금만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 이제 유아인 씨 측에서 재판을 받기 전, 수사 개시 전부터 약물 치료 등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치료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어찌 됐든 간에 구금을 벗어나서 이제는 치료의 개념으로 갔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근데 유아인 씨 측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이 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검찰 측에서는 일단은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만약에 대법원으로 가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된다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판단하지는 않고 법리 다툼만 하게 되는데요.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는 1심과 2심에서 4년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4년에 비해서 징역 1년이 나온 것이 검찰 입장에서 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죄로서 징역형이 선고가 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만약에 상고를 한다고 해도 형이 뭐 갑자기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아인 씨 풀려나면서 앞으로의 뭐 어떤 활동 보일지 여기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뭐 유 씨가 그동안 촬영했던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개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뭐 영화 자체는 지금 뭐 2편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편은 지금 개봉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부라는 영화인데 당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개봉에 대한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인데 이 유아인 씨 사건이 나면서 조금 무기한 연기가 됐었는데 내달에 다음 달에 이 개봉을 확정하고 있지만은 영화 홍보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유아인 씨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영화는 이제 하이파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이미 촬영은 다 마쳤습니다만은 개봉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 영화는 언제 개봉이 된다라는 내용은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식 듣고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삭기도 했는데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결탁을 해서 문제를 내답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됐어요. 그런데 현직 교사가요 249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돈 200억 원이 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넘어간 거예요? 이제 대형 입시학원이나 아니면은 사교육 강사가 이제 우리가 문제집을 보면은 뒤쪽에 지필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EBS 교재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필진 교사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보통 구두로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된 것만 249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교육 업체에서 교사에게 출제 방향이나 난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교사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사교육업체로 넘긴 것인데요.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용인시에 있는 한 수학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2억 4,3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 수임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렇게 아예 너무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그 교사가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교사에게
교사에게 하청을 주거나 또 사교육 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 군데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와 뭐 전속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밝혀져서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숫자로만 저희가 뭐 계산을 해보면 평균 뭐 1억 원 가까이를 한 명당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현직 교사 249명 중에 16명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장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정해야 될 부분이 아이들의 입시 문제인데 선생님들의 도덕적 해이가 좀 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풀어봤어요. 아니면 학교 내신 문제를 그렇죠. 풀어봤는데 어디서 문제집에서 유사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출제를 했던 교사가 적중했구나라는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강사가 이 선생님이 네. 정말 유능한 선생님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전에 어느 정도 연기가 돼 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교사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이건 저는 도덕적인 부분을 떠나서 오히려 법적인 문제까지도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초에 얘기하는 킬러 문화 이거 맞추려고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평가원, 교육과정 평가원 교사들도 풀기 어려웠던 킬러 문항 출제 방치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왜 감사원이 이런 거 이번에 나온 그 거예요?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공교육에서 도저히 풀기 어려운 문항 이런 것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요. 수능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2021년에서 2023년도 수학에서 예상 정답률이 5%가 되지 않는 이 킬러 문항이 6개가 출제가 되었고 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통영역 22번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검토위원 6명이 모두 오답을 냈었던 거예요. 이러한 킬러 문항이 수능에서 그대로 출제됐다라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킬러 문항을 방치해서 불수능을 초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일단 이 교사들, 현직 교사 249명 일단은 뭐 처벌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징계, 처벌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감사원에서 이러한 교원들에 대해서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어떤 제작하고 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8조, 그러니까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이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립교원 8명하고 사립교원 21명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와 아마 이후에 어떤 이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4월 2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원 기자, 관세 부과 소식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가 25% 수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25% 정도가 될 거라며 정확한 세부 내용은 4월 2일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는 25%거나 그 이상이 될 거라면서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올 시간을 주고 싶다고도 했는데요. 미국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 관세까지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무관세였습니다. 보도국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한 대학교 신입생이 대학 생활의 소망을 적은 쪽지를 벽에 붙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새내기들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입학 직전에 대학 생활을 소개해주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선배를 따라 캠퍼스를 구경하던 신입생들이 학교 마스코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신입생들은 학교 정문에서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고 점프하며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동아리 모집을 위한 재학생들의 열기도 뜨거웠다고요? 네, 대학교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날 재학생들은 신입생 모시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강당에서는 박람회를 방불케 하는 동아리 모집 행사가 열렸습니다. 농구 동아리 소속의 학생은 신입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손가락으로 공을 굴리기도 했고요. 학군단 소속 학생들은 제복을 멋지게 갖춰 입고 신입생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줬습니다. 축구 동아리에서는 선수급 실력을 가진 학생이 축구공을 자유자재로 다루자 학생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모습처럼 신입생들이 앞으로 즐겁게 대학 생활을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5.3도, 제천 영하 10.4도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를 포함해 수도권에 건조주의보가 확대돼 내려졌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울산에는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최대 20cm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4도에서 5도 정도 낮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과 전주 3도, 대구와 울산 5도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